지금 와서는 제가 감히 새로운 시도를 못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직장이 있고 얼마 되지 않는 급여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뭔가 저한테 계속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도 안주하게 되고 괜히 내가 새로운 걸 굳이 여기서 시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과거의 제 모습들, 오늘 이제 수목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회상했던 제 모습을 보면 겁도 없이 시작했던 게 정말 많았던 것 같고, 그 겁도 없이 시작했던 것들이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줬었어요. 작은 것들 하나하나조차도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이거 하나는 꼭 배워가야지 라는 거를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정말 꿋꿋하게 자신의 일을 해간다면 언젠가 이게 정말 의도하지 못한 순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황을 하더라도 정말 작은 것 정도는 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너바나 조수목입니다. 저는 프로젝트 너바나에서 지금 진행이랑 기획을 맡고 있고요. 오늘은 되게 자유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1살이 된 정동진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기업 전문 여행 렌터카 회사에서 마케팅 직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B2B 여행사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정확히 어떤 직무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보통은 이제 어떤 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제 생각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B2C, B2B, B2G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B2C는 이제 커스터머, 손님한테 직접 파는 거죠. 제가 김밥집을 한다고 쳤을 때 이 수목님한테 직접 김밥을 파는,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B2B라고 하면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이제 회사에다가 물건을 파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김밥을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회사에 있어서 점심시간에는 우리 김밥을 이용해 주세요라고 대량으로 납품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말하는 거고, 이제 그거 두 개랑 성격이 각각 좀 반반씩 섞여 있긴 하지만 B2G라는 분야도 있어요. 비즈니스 투 가버먼트. 그러니까 이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소비재를 판매를 하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B2B, B2G 이렇게 두 가지에서 여행과 렌터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상대로 이렇게 마케팅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공공적인 성격의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좀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그쵸. 그 공공적인 행사, 그러니까 국가도 사실 다양한 기관이 있잖아요. 정부 부처가 있고, 이제 그 따라서 파생되는 기관이 조금 있을 텐데, 뭐 거기에서 해외적으로 가서 뭐 봉사활동을 하신다던가, 혹은 뭐 해외 출장을 가신다던가, 그럴 때도 이제 저희 시스템 이용해서 가실 수 있도록 좀 제안을 드려본다던가, 혹은 저희와 거래를 해서 저희 쪽으로만 가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마케팅을 진행한다던가 하고 있고요. 이제 렌터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즘 공공기관이 전기차로 굉장히 많이 좀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전기차를 어떻게 하면은 쪼끔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할까?'라는 그런 음. 전략적인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예, 그거를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일에서 가장 좋은 점을 조금 한 가지 꼽아 주신다고 하면 어떤 거를 좀 예시로 들 수 있을까요? 사실은 네. 좋은 점이라고 하면 뭐 '안정적인 급여가 있겠다.'라고 음. 할 수 있겠지만, 네. 이 제 스스로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얻었을 때 좀 좋다라고 느끼는 부분인 거는, 아무래도 여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1 년에 한 번쯤은 해외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해외를 내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갈 수 있다? 약간 그 정도가 지금 좀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동진 님께서 그 전공이 뭐 여행이나 마케팅 쪽이 아니라 제약공학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경로로 지금의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경로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네. 저는 제약공학과 다닐 때부터 뭔가 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음. 제약공학과하고 제가 안 맞아서, 그게 어떤 식으로 좀 느껴졌냐면, 제가 이제 실험 수업이 많아요, 저희 이제 과 특성상. 근데 이제 항상 이런 실험 기구들이 다 유리로 되어 있고, 이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가 너무 조심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필터 같은 걸 뚫는다든가, 이 아. 피펫이나 파이펫이나 예예예 이런 걸로 네. 필터를 뚫는다든가, 아니면 그냥 그 실린더 자체를 깨버린다든가. 예, 그러니까 어. "손에 살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 길이 아니겠구나. 음. 그럼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옛날부터 좀 뭔가 남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음. 내 생각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고, 내 가치관을 담은 그 무언가 이렇게 딱 한 오브젝트를 정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입사를 했던 데는
서울에 있는 작은 동물원이었거든요. 작은 동물원에서 이제 그 파크라고 하죠. 보통 네. 그런 걸 파크라고 하는데 그 파크 기획을 하고 시즌 이벤트를 기획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동물 콘텐츠를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는 그런 직종으로 했다가 이제 조금 다른 데로 가고 싶다. 그럼 내가 옛날부터 어떤 일을 굉장히 좋아했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대학생 때부터 또 여행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사실 이 수목 씨랑 저랑은 또 한번 여행을 같이 간 적이 있잖아요. 아, 네, 두 그쵸. 번이나 같이 갔어요. 네네네. 베트남이랑 일본을 갔는데 네. 그때 제가 호텔이랑 이렇게 뭐 비행기나 네. 코스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네, 직접 짰던 걸로 알고 다르게 있어요. 맞아요, 기획해 주시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거를 제가 또 좋아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내가 여행사로 한번 이직을 해볼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 안에서 여행사로 이직할 때 어떤 직무가 나한테 가장 맞을까? 그래서 여행사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뭐 여행이랑 렌터카 회사긴 하지만 간단하게 여행사라고 할게요.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는 CX 직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VOC를 수집을 하고 여기서 개선할 만한 아젠다를 찾아서 거기서 이제 좀 개선을 해서 고객한테 다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부서였는데 거기에서 활동을 하다가 좀 상무님께서 예쁘게 봐주셔서 네. 지금은 마케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케터로서 이렇게 하시다가 좀 가장 뿌듯하셨던 순간들이 있으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일반적인 마케터랑은 조금 다른 일을 해요. 근데 이게 아마 네. 다른 직장인들하고 똑같을 거예요. 이게 뭐 마케팅 부서라고 해서 마케팅만 하진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특히나 이제 저희 회사는 B2B이다 보니까 이런 상품 같은 거를 만들지 않아요. 네. 상품을 만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패키지를 안 하기 때문에. 음. 굳이 그렇게 상품을 많이 만들어 봤자 회사에서 안 사가요. 네네네.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데에서 맞춰주는 게 저희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런 맞춰주는 거에 대해서 역할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고객이 뭐 이번에는 저희 좀 인사이트 얻고 싶어요. 벤치마킹 얻고 싶어요. 할 때 그런 여행을 제가 설계를 해주겠죠.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설계된 걸 바탕으로 해서 아, 우리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으니까 다른 회사에 한번 팔아볼까? 그게 또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일럿 상품을 만들고 직접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로 마케팅까지 진행을 하는데 네. 이제 저희한테 들어올 때는 그 데이터가 보통은 VOC의 형태로 많이 들어오게 돼요. 이제 거기에 뭐 인솔자님이 굉장히 잘해주셨다. 뭐 같이 동행했던 여행사 직원분께서 굉장히 좀 이런 일정을 조율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주셨다라는 그런 VOC를 받았을 때 좀 많이 뿌듯한 것 같고 네. 이제 그거를 인정을 받아서 다른 회사에다가 똑같은 상품을 제안을 할 때도 이게 굉장히 또 잘 팔렸어요. 그래서 그럴 때 네. 조금 아웃풋을 낼 때가 진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네. 기획도 하시고 이제 직접 가시잖아요. 네네네. 가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음. 조사를 많이 해 보셨을 텐데 조사 단계랑 직접 현지에 가서 느꼈던 거랑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나나요? 진짜 많이 나요. 네. 그러니까 사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얻을 인사이트를 기록으로 남기고 남들한테 전달할 때 진짜 좋은 플랫폼이거든요. 영상도 마찬가지고. 근데 혹시 엄청 커다란 자연물을 한번 사진기로 담아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많이 없죠.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언제 느꼈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우연히 학교 프로그램으로 백두산을 가게 된 일이 있었는데 네. 백두산 천지를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찍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이만한 게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행을 조사하는 입장에서도 진짜 마찬가지였던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는 중국 선전 이제 우리나라의 심천으로 알려져 있는 도시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뭐 다양한 중국 회사들의 본사가 많아요. 텐센트 본사도 있고 DJI 본사도 있고 샤오미 글로벌 본사도 있고 근데 그거를 사진으로 봤을 때는 진짜 우리나라 뭐 저기 을지로 저희 회사가 을지로거든요. 을지로에 있는 빌딩 수준의 회사였다. 네. 그 정도의 아름다운 그런 건축미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가서 보면 이 각도에서 보는 게 다르고 이 각도에서 보는 게 다르고 건물의 높이도 너무 다르고 이 조형의 형태도 너무 다르고 너무 제가 건물에 있어서 그런 형태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네. 뭐 우리가 먹을 거라든지 사실 먹을 거는 또 사진으로 못 찾잖아요. 그쵸, 그쵸. 또 네. 후기를 읽어봐야 되는데 후기를 읽어봐도 사실 먹을 게 되게 알쏭달쏭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서 직접 먹어보고 이 안에 들어있는 재료 하나하나 맛이 어떻게 느껴지는지까지 알게 되면 그거야말로 정말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기업 대상으로 해서 여행을 떠날 때는 기업 담당자분하고 먼저 사전 답사를 떠나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돈 주고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가를
그들이 직접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져온 일정에 대해서 자유롭게 진행을 해도 되지만 이 일정이 정말 필요한 일정인가? 필요 없는 일정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꼭 사전 답사를 한번 떠나거든. 근데 이제 그때 같이 가서 먹어보게 되면 항상 처음에 반응은 답사 가기 전에 반응은 항상 그래요. 여기 왜 가야 돼요? 여기가 무슨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직접 가보면 여긴 와야겠네요.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확실히 다르네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 선전에 가셨을 때도 이제 클라이언트께서 실제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가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곳인 것 같아요. 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혹시라도 우연히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발견하실 수 있으니까 꼭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같이 진행을 했고 실제로 그 장소가 이번에 일정에 조금 녹아날 수 있었던 점. 네,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기 전과 가게 된 후에 네네네. 확실하게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기업 담당자분께서 거기 왜 가야 돼요? 이렇게 했다가, 여긴 진짜 꼭 왔었어야 되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죠. 많이 해주시잖아요. 많아요. 예. 그럼 대표적으로 어느 그런 장소가 있었을까요? 이거 너무 많은데 가장 와닿았던 거는 제가 여기서 좀 중국 얘기를 많이 드릴 텐데 아, 네, 제가 괜찮습니다. 중화 사상에 쩔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네. 그냥 배울 건 배우고 좀 밀어낼 건 밀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만 조금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가장 최근에 다니신 네, 데가 또 그쵸. 선전이다 보니까. 선전이다 보니까 선전에 도시계획관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도시계획관이 정말 이 선전의 역사를 많이 담아놓은 곳이거든요. 사실은 이 선전이라는 도시가 40년 전, 한 50년 전에는 물고기 잡던 곳, 어촌이었어요. 근데 이제 덩샤오핑이 주도를 해서 중국이 개혁 개방 진행을 했고 첫 번째 이제 그런 개방 도시로 지정이 됐던 게 선전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뭐였냐면 선전이랑 홍콩이 딱 강이랑 바다 하나를 두고 맞닿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홍콩은 정말 그 당시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이자 네. 무역의 중심지.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부가 흘러 넘쳐 들어오던 곳이었고 선전은 물고기만 잡는 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저기는 꼭 따라잡아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전시에서 발전을 주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역사가 진행되고 40년 후에 홍콩의 GDP를 넘어서게 돼요. 근데 그런 역사를 그 도시계획관에서 딱 이렇게 특별관을 만들어뒀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국가 주석이신 시 그분의 그런 주관적인 의견이 함께 적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가 누가 서술하든 간에 역사는 역사인 거니까 이 선전을 답사하실 때는 그곳에서 이 도시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고 가는 게 어떨까라고 저희가 제안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기업 담당자께서도 그곳에 가보시고 뭔지 알겠다. 확실히 우리가 전체적인 이런 혁신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계획관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그 정동진 님께서 가기 전과 간 후에 가장 차이가 많았던 그런 뭐 나라나 도시는 어느 곳이 있을까요? 이것도 선전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거기서 네. 좋은 거는 정말 많이 봤는데 음. 일단은 선전의 이면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어느 나라나 자신의 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좀 유난히 예쁘게 갖고 놓은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선전이 글로벌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꾸밈이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꾸밈이 좀 들어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장소를 말씀드릴 건데 네. 선전에 그 과학기술관이라고 있어요. 그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또 설계를 하셨어요.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하든가 자하든가 그 건축사무소에서 지었는데 정말 겉에는 너무 우주선처럼 번지르르하고 너무 예뻐요. 진짜 건물이 큰 조약돌 같아요. 건물이.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갔는데 굳이 이거를 봐야 되나? 이거는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과학기술관이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이거 너무 어린이 위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 대상으로 이분들을 데려갔을 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사실 기업에 계신 분들은 현업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 가는 거예요. 그 맞아요.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네. 근데 그분들이 그런 기초적인 걸 보고 내가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학기술관에서 어른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전시관이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조금 실망을 했던 게 좀 있었어요, 저는. 그러면 그 과학기술관은 사전 답사 단계에서 가신 거죠? 네, 그래서 뺐습니다. 일정에서 과감하게. 예. 그런 좋네요. 식으로 저희가 좀 조율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아마 일반 패키지 여행하는 B2C 여행사들하고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기업이 원하는 대로 커스텀을 해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여행을 갔을 때보다 오히려 제가 배워오는 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또 이거는 저희 영업 비밀이긴 한데 사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1시간 정도는 필요해요. 왜냐면 제가 본 게 다르고 우리 수목님이 본 것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이거는 내가 모르던 점을 수목님이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수목님이 모르던 점을 제가 이거 말이 네네네. 네. 그 정리를 그쵸, 하면은 그쵸. 서로 이제 모르는 부분들 상호 그죠. 보완을 해줄 보완해 수 줄 수 있다. 있는 이런 거니까. 말씀을 네, 해주시는 것 그죠, 그죠.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가는 대화들을 듣게 되면 '아 편업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게 조금 더 전문적인 대화구나. 내가 몰랐던 지식이네.' 이러면서 조금 얻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음. 말씀해 주시면서 저도 좀 생각을 해 봤는데 네. 저희 대학원이 그 특성상 현업자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근데 그렇겠네요. 예. 확실히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현업자분들이랑 얘기를 하게 될 때 확실히 이론과 실무는 좀 많이 다르구나. 맞아요, 맞아요. 현업자분들은 확실히 정말 넓고 깊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는구나에 대해서 아하 모먼트를 느낄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공감이 많이 되었고 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동진님께서 되게 섬세하고 꼼꼼한 성격이시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이렇게 뭐 기획 단계에서 뭔가 좀 상대방을 조금 더 배려하는 그런 기획이 또 나오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또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전에 대해서 많이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선전 말고 또 생각나시는 나라, 도시가 있을까요? 저는 도쿄를 진짜 좋아해요. 도쿄. 일본 도쿄를 진짜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냥 저의 가치관하고 좀 잘 맞는 도시인 것 같아요. 저도 넓은 집보다 넓은 방보다 좀 좁은 방, 좀 내가 살기 편한 방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미니멀함을 그쵸, 추구하시는 그쵸. 건가요? 네. 근데 이제 도쿄를 가면 그 공간의 활용이 되게 좋다고 해야 되나? 좁은 땅덩어리 안에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축적을 할 수 있는지, 또 그 축적된 것과 축적된 것 사이를 어떻게 이을 수 있는지, 그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도시인 것 같고, 도쿄라고 하면 보통 금융, 네. 아시아에서는 일단 첫 번째 도시다라고도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만큼 외국인들도 많고 그 외국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적인 장치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 가면 조금 감각적이고 좀 미적인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도쿄를 좋아합니다. 동진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면 뭐 전체적인 뭐 자연 경관 이런 것보다는 도시 미학에 대해서 조금 많이 보시는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근데 또 네. 자연 경관도 좋아합니다. 네. 그런가요? 네. 그 도쿄에서 보셨던 건물 중에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뭐 인상 건축물이 깊었던 있었나요? 건물. 네. 저는 도쿄 스카이트리요. 그거 관광지거든요, 사실은. 관광지인데 전파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남산타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네네네. 도쿄 스카이트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남산타워도 전망대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도쿄 스카이트리도 마찬가지로 전망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좀 재밌게 봤던 게 콜라보레이션을 되게 많이 해요. 이제 제가 일본에 있는 애니메이션도 좀 많이 좋아하고 일본에 있는 캐릭터도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최근에 제가 일주일 전에 도쿄를 다녀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축구 애니메이션 뭐 블루록이라고 하는 축구 애니메이션하고 콜라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벽면에 스크린을 달아서 그 애니메이션이 상영되기도 하고 이제 그 굿즈샵 안에 도쿄 스카이트리와 그 애니메이션이 콜라보되어 있는 굿즈가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인프라를 민간에다가 이렇게 내어줌으로써 뭔가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다시 바꾸는 듯한 느낌? 근데 또 날씨가 좋으면 저 멀리 있는 후지산까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난 밤에만 가가지고 그건 못 봤는데 네. 아무튼 간에 이 올라가서 보잖아요. 특히 밤에 가서 보면 뭐가 있냐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로등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이 도시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져 있는지 또 어떤 곳과 어떤 곳이 이어져 있는지를 되게 잘 볼 수 있어요. 도시의 촘촘함? 그런 인프라를 진짜 그 높이 올라가면 잘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쿄의 전망과 이런 도쿄의 인프라를 보고 싶으면 한 번쯤은 꼭 도쿄 스카이트리를 올라가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축적으로도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저도 최근까지 몰랐는데 도쿄 스카이트리의 그런 제일 아래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건축까지 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도쿄 스카이트리 담당자하고 아무래도 또 여행사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한테 그러네요. 한번 물어봤었어요. 혹시 뭐 네. 건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냐 그랬더니 그런 프로그램도 열리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좀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 방문하셔서 그런 걸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 동진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상상을 해 봤는데
해봤는데 저도 너무 가고 싶어져가지고 가보세요. 네, 버킷리스트에 꼭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기로는 또 도쿄에서 워킹홀리데이도 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뭐 이제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시고 또 서울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계시니까 서울이랑 도쿄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 많이 좀 차이가 나나요? 좀 많이 달라요. 어느 점에서 그렇게 좀 많이 느끼셨을까요? 사실 마트라고 해야 되나요? 마트. 일단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그런 생필품 파는 곳, 네, 그런 데를 가면 마트라고 하죠. 마트를 가면 일본은 마트 물가는 싼 것 같아요. 외식 물가가 좀 비싼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일본보다 외식 물가가 조금 저렴한 것 같은데 마트가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지하철도 뭔가 서울이 좀 더 느리게 와요. 네. 제 느낌이에요. 네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배차 간격이 서울이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는 도쿄가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자료 조사를 해봐서 네. 좀 맞다면 되게 그쵸. 감각적으로 잘 근데 파악을 제 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도쿄를 가게 됐을 때, 이거는 꼭 한번 경험을 해보면 좋다라고 하는 뭐 문화 같은 게 있을까요? 문화는 아니지만 한 번쯤 경험해 보시면 좋은 게, 이것도 관광지인데 디즈니랜드는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게 어트랙션이나 이런 테마파크 되게 좋아해요. 저 에버랜드에서 일을 진짜 오래 했었어요. 근데 도쿄 디즈니랜드를 가면 내가 캐스트 일을 하면서 저 사람들처럼 친절하게 고객을 맞이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일하는 장소가 만약에 모두가 이렇게 동화 속에 나오는 사람처럼 일을 한다면 나도 진짜 동화 속 사람들에 몰입을 해서 고객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좀 너무 귀엽고 감동받았던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두 개가 네. 있다. 두 개 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근데 이제 돈을 지불을 하고 700엔을 받았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나라 같으면 카드를 사용을 했겠죠, 제가. 그리고 이 700엔을 그냥 이렇게 거슬러 드렸을 거예요. 고객님들한테. 근데 그분은 이 500원짜리 하나를 갑자기 가운데 이렇게 또 올려놓는 거예요. 이 데스크 가운데다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 2개 있죠. 이거를 500원에 이렇게 갖다 붙여. 그래서 저보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짜잔, 미키. 근데 이게 너무 저는 감동이었어요. 고객한테 잔돈 하나 거슬러 주는데도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만들고 어떻게 이런 퍼포먼스를 만들어서 진짜 이 디즈니랜드라는 세계관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제공을 했다는 거. 근데 저는 그거에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다음에 뭐 옛날에 우리나라 테마파크에서도 그랬을 수 있지만 하나의 일하는 식당에 갔을 때 일화예요. 네. 식당에 갔는데 저희가 오픈 전이었는데 오픈 전에 가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딱 10시에 오픈하는 식당에서 10시가 되자마자 그분들이 공연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마음껏 즐겨주세요 라는 식으로 그리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 여기 온 분들한테는 정말 큰 경험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대접받고 있다? 내가 여기에 놀러 왔다? 그런 거에 대한 환대 인사잖아요. 그냥 거기서부터 식사 경험이 굉장히 업됐다. 근데 여기서 또 디저트를 받았을 때의 경험이 뭐였냐면 디저트를 들고 오는데 이상하게 이게 안 흐트러지는 거예요, 느낌이. 이게 디저트가 무거운가 해서 봤더니 디저트 아래쪽에다 크림을 발라놨어요. 접시하고 딱 붙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경험이 설계된 게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디테일해서 진짜 이거는 내가 만약에 나중에 카페를 하거나 테마파크까지는 조금 그렇다고 치더라도 테마파크 기획자가 된다면 이거는 한 번쯤 벤치마킹 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순간이 바로 그 두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이 고객으로서의 느꼈던 만족을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본인의 삶에 또 적용을 시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게 참 되게 인상이 깊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되게 사소한 디테일이더라도 고객을 만족을 시키려면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에버랜드 캐스트라고 하셨나요? 그런 거 들어보면 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네. 아르바이트 일화를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부터. 아무래도 네. 저는 워킹홀리데이 때 했던 아르바이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일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라기보다는 제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행위들? 좀 뭐 아르바이트라는 주제하고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거기서 진짜 살아남기 위해 했던 발버둥들? 저는 간이 좀 커요. 그래서 네.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는데
코로나 때 갔어요. 쉽지 않은 시기에 쉽지 가셨네요. 않죠. 네. 왜냐면 그때 다 국경이 닫혀 있었으니까. 근데 그 국경을 한 번 이렇게 열어줘 가지고 '아 내가 그때는 무조건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한 번 떠났던 그게 있는 것 같고 일본어를 모른 채 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점장님한테 말을 했죠. "저 일본어 모른다. 너무 죄송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너는 내가 불러주는 일본어 단어만 일단 외워라.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쓰는 이 단어들을 전부 다 일본어로 알려주겠다." 예, 그래서 그 단어만 조금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문을 받을 때 뭔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오. '이렇게 말하면 그 뜻인가? 이렇게 말하면 그 뜻인가?'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외웠었고 거기서 살려면 또 한자도 조금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한자랑 히라가나도 같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히라가나는 읽을 줄 아니까 '그러면 이제 한자를 좀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시프트가 없는 날, 이제 일본에서는 그 스케줄을 시프트라고 하거든요. 그 시프트가 없는 날에 그냥 마트를 가요. 마트를 가서 물건에 있는 그런 성분표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이런 상표. 그러니까 이런 적혀 있는 것들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하나 그냥 파파고로 좀 분석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본어를 조금 읽는 방법을 터득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한 2개월쯤 지나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인이 많은 술집에서 이제 좀 적응을 하기 위해서 단기간 동안 일을 했었는데 막차를 타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막차인 줄 모르고 있다가 지하철을 막 타러 가고 있는데 마루노우치선 막차입니다라는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저 같았으면 그거 못 들었거든요, 일본어라서. 저 뭔 네. 소리지라고 했을 텐데 들리는 거예요. 오. 아, 이제 내가 얘네가 뭐라고 하는지 들을 수 있게 됐구나. 처음 듣는 이야기라도 내가 이걸 뭔지 들을 수 있게 됐구나라고 느낀 순간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부터 네. 사실 일본어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 붙었었고 음. 오히려 손님들한테 좀 얘기를 많이 걸어봤던 것 같아요. 좀 드는 생각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대한 학습을 정말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영어를 사용하시는 외국인분들을 만났을 때 잘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많잖아요. 그거에 맞아요. 대해서 좀 항상 전문가분들이 지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직접 부딪혀 봐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너무 이론적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많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다른 언어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동진님처럼 뭐 맞아요. 생존형으로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진짜 취미로 배우다가 그 나라에 대해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말을 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언어가 터득이 되는 것 같아서 뭔가 영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조금 그런 문화로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도 그럼 꾸준히 일본어 공부를 좀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하고 있죠. 근데 어. 번번이 시험에서 미끄러지고 있어 가지고 혹시 어떤 시험 JLPT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JLPT 보고 있는데 사실 시험도 2번밖에 안 쳤어요. 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일본에서 살다 왔는데 5급부터 시작해야 되나 약간 그런 가오가 아직까지 좀 지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함부로 이렇게 막 낮은 등급을 하기가 싫은데 그래도 이제 제 분수를 좀 알 것 같아서 낮은 등급부터 차근차근 따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일본어에 대한 그 공부 열정이 쉽지 않아서 그쵸. 정말 맞아요. 멋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제가 또 선전을 다녀오면서 '아유 중국어도 좀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 재밌겠다. 재밌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해 봤던 것 같아요. 또 아무래도 이제 여행사 마케터시다 보니까 여러 맞아요. 국가를 다니시면서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마케팅을 하려면 그 상품에 대해 잘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만든 어떤 그런 상품에 대해서 꼭 한번 파일럿을 돌리고 이제 다른 팀에다가 인계를 해야 되고 그거를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언어를 알고 그 나라를 가는 것과 언어를 모르고 그 나라를 가는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사실 아시겠지만 초월 번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괜히 생긴 말이 아니에요. 번역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번역기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대기업에서.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면은 번역을 정말 잘 할 수 있지만 현지인이 말할 때에 사용하는 그 맥락, 그 표현까지 완벽하게 번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진짜 실력 있는 번역가가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초월 번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큼 우리가 외국어를 알고 외국에 갔을 때 듣는 내용과 외국어를 모르고 외국에 가서 듣는 내용, 물론 모르고 가도 충분히 즐길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외국어를 알면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지고 해상도가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작업을 하시다 보면 번역기를 좀 많이 사용하실 것도 많이 쓰죠. 같고 네. 또 AI도 많이 활용을 하실 것 맞습니다. 같은데 맞습니다.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시나요? 많이 받죠. 저는 네. 사실 그들이 없으면 일을 못 해요. 그러면 지금 요새 주로 사용하시는 AI 툴 음. 같은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클로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 네. 클로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미지를 만들 때는 챗GPT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텍스트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해요. 이제 마케팅 중에서도 콘텐츠 마케팅 분야를 하고 있고 실제 저희 회사 블로그를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글자 하나하나, 단어 선택 하나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거든요. 그거를 클로드를 좀 채찍질을 많이 하면 네. 좋은 결과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 클로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안을 굉장히 많이 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제안을 해야 될 때 윗분들한테 보고를 일단 드려야 돼요. 근데 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내가 발표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완벽한 하나의 제안서 장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슬라이드 덱처럼 요점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도 네. 클로드가 요즘 슬라이드 덱 되게 잘 만들어줘요. 이제 장표에 들어가는 이미지라던가 혹은 제가 진짜 불가피하게 찍어오지 못한 소스에 대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될 때는 네네네. 그래도 저는 뭔가 아직까지는 GPT가 좀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실사 이미지는 좀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직접 찍어오는 것만은 아직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웬만해서 제가 이제 좀 파일럿을 돌리러 가면 소스를 많이 찍어와요. 많이 찍어와서 뭐 여기에다 합성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레퍼런스로 합성을 해줘라는 일이 있더라도 아직까지는 찍어오는 게 조금 확실하게 더 차이가 많이 나고. 퀄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이거는 다른 분들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눈으로 볼 때는 만든 것하고 만들지 않고 찍어온 것 약간 그래도 퀄리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리 이제 네. 인공지능이 이제 극한까지 이제 발전을 한다고 한들 실질적인 그런 이런 자연, 사람들이 맞아요. 만든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극복하기 굉장히 어렵지 맞아요. 근데 않을까라는 뭐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의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뭐 머지않아 가능할 것 같기는 하다만 그래도 저는 웬만하면 이거 좀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일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그래도 직접 구해온 소스를 쓰고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뭐 동진님의 네, 뭐 저 개인적인 개인 의견이니까. 예. 철학이고 또 이제 네. 본인만의 이제 신념 맞아요. 제 가치관이니까 가치관이에요. 되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다투다시라고 하잖아요. 그 네. 경험이 딱 연결되는 그런 순간들을 좀 많이 느끼신 적 있나요? 많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제가 여행사랑 렌터카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지만 여기까지 온 게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마치고 에버랜드 동물원에 와서 탐험대장이라는 직무를 했었습니다. 버스에 타서 동물 설명해주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작은 동물원에 취직을 할 수 있었고 이 동물원에서 얻은 그런 컨텐츠 기획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로 이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경험을 어떻게 연결할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 이거보다는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점을 얻었고 여기에서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얻었고 여기서 내가 내 삶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얻었다면 그거는 진짜 그 잊기 나름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건 잊기 나름이다. 작년에는 도쿄 상품을 만들었었어요. 도쿄 건축 투어를. 근데 저는 건축을 몰라요. 건축을 모르는데 그거를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됐냐면 그냥 제가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갔다 왔고 일본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왔고 또 생활 일본어를 할 줄 안다는 점에서 자 그렇다면 너가 이번에 일본 콘텐츠를 조금 기획을 해보고 거기로 직접 가서 네가 인솔을 해봐라. 가이드 없이 인솔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마저도 흐름인 거죠. 연관성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경험은 자기가 언제 이걸 해봤다라고 꺼내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리자면 시 쓰는 게 취미다 보니까 이번 회사 면접 때 이제 임원분께서 물어보셨어요. 취미가 뭐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보통 여기서 면접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역으로 질문을 하시네요. 그랬더니 독서라고 많이 대답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도 독서인데 사실 저는 책을 읽는 것보다 오히려 글을 쓰는 걸 조금 더 좋아한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쓴 글 같은 게 있느냐? 저
시 많이 쓰니까 시 하나 읽어드리겠다. 그러니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쓴 시 중에서 가장 잘 썼다고 하는 시 한 구절만 읽어달라고. 근데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맞았어. 예술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은. 네. 근데 거기서 나보고 한 구절만 읽어달라 그런다? 음. 아니, 한 구절로 표현되는 시 절대 안 씁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 꺼내서 제가 쓴 시 다 읽어드려도 될까요? 읽어보래요. 오. 읽었어요. 붙었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취미조차도 네. 솔직히 연결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도 경험, 제가 아까도 뭐 디즈니랜드 가가지고 그런 되게 작은 사소한 경험 하나하나를 얘기해 드렸는데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본인의 머릿속에 저장이 되면 내가 이거는 언제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스를 바탕으로 기획이 나오는 거고 이런 소스를 바탕으로 내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멋진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이거를 보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사실 조금 다 어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무래도 저희가 그쵸. 이제 추구하는 바가 뭔가 그쵸. 좀 많이 방황하시는 혹은 그쵸. 뭔가 도전하시는 분들 맞아요. 20대, 30대 분들을 맞아요. 타겟팅으로 하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저도 이 회사에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직장 생활을 시작한 게 2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졸업을 28살에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진짜 많이 하나 둘씩 쌓아 두시면 언젠가 그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 꼭 있어요. 저도 취업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금은 '아 내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구나. 굉장히 시간을 허비하는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일부러 밖에 나가서 뭐라도 더 하나 본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취미 그거를 조금 더 열심히 가꾸다 보시면 결국은 이거를 알아봐 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요즘엔 또 1인 창업 많이 하잖아요. 아 많이 하시죠. 본인이 그런 것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허비하는 시간 속에서도 그냥 본인이 많은 경험을 해라. 그러면 그거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투자하는 시간이 된다. 그 정도?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모든 경험은 나에게 쓸모가 있다. 아 그쵸. 네. 또 해병대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해병하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그죠, 만든다.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다가 네 좀 알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글 쓰시는 걸 되게 취미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뭐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데 그중에 시를 좀 많이 맞아요. 쓰시는 이유가 시를 뭔지 알 많이 수 쓰는 거.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긴 글을 못 읽어요. 네? 아 긴 글을 잘 못 읽고 네. 드라마도 완결이 나야 봐요. 그러니까 그 뭔지 아시죠? 이 기다림?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걸 못 기다려요. 예. 좀 성격이 많이 급한 편이고 그다음에 긴 글을 읽으면 이상하게 집중이 중간에 좀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도 되게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 하나를 끝내고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이거 번에 여러 했다가 나 업무를 머리 좀 식혀야 되는데 저거 했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시는 짧은 시간 안에 딱 집중을 하면은 내가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쓰는 것도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를 쓰는 걸 되게 좋아하죠, 저는. 그럼 보통 어떤 부류의 이렇게 좀 시를 작성을 하시나요? 어떤 느낌 뉘앙스? 느낌? 저 진짜 은유법을 좀 많이 쓰죠. 음. 그리고 자연물에 빗대어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뭔가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라던가 이거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아마 시 쓰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주로 소재는 어플 중에 씀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씀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가 아침 7시, 저녁 7시면은 소재를 하나씩 추천을 해 줘요. 시를 쓰는 소재를요? 시도 되고 그냥 산문도 되고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형태의 글을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시를 선택한 것뿐이고 근데 그런 소재를 주면 그 소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죠. 만약에 뭐 소재가 커피다. 커피. 쓴맛이 있지. 뜨겁게도 먹을 수 있고 차게도 먹을 수 있지. 근데 실내에서도 먹을 수 있고 실외에서도 먹을 수 있지. 혼자 먹을 수도 있고 같이 먹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이걸로 글을 써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커피를 갖다가 뭐 은유를 하기도 하고 직유를 하기도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많이 글을 씁니다. 그러면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쓰신 시 하나를 좀 좋죠. 이 시를 남들 앞에서 낭송하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탐험대장 할 때도 네. 제가 닉네임이 핀이었거든요. 핀. 그래서 핀의 아침 교양 시간이라고 조회가 끝나고 항상 10분 동안 남들 앞에서 시를 낭송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그죠. 용기가 필요한 건데 저는 근데 남들한테서 저의 이런 지식을 자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주제는 혹시 뭐가 좋으세요? 음
주변에 네. 나무가 많으니까 뭐 나무도 괜찮고 꽃도 괜찮고 아니 음. 이런 주제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 네. 그쵸. 지금 이렇게 여름이어 가지고 주변에 능소화가 좀 많이 펴 있으니까 제가 꽃길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좋습니다. 그때 같이 읽어 드렸었었네요. 그래도 한 번 더 읽어 한 번 더 주시면. 읽어 네. 드릴게요. 또 재탕하는 거 아니에요. 꽃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꽃을 한번 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제목은 꽃길입니다. 넌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온몸에 붉은 꽃봉오리를 피웠느냐? 하얗게 눈이 쌓인 겨울을 지나 봄이 왔음을 혹은 오고 있음을 알리고 싶었느냐? 그 봄 넘어 찬란한 초록의 여름을 목 놓아 부르고 싶었느냐? 너의 마른 가지 꺾어 작은 송이의 꽃잎들로 후세의 이정표가 되고 싶었느냐? 라는 시입니다. 이것도 꽃길이라는 소재를 딱 이 친구들이 준 거예요. 가슴이라는 어플에서. 쓴 어플에서. 근데 이게 꽃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꽃이 떨어져 있는 길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정말 탄탄대로 혹은 누군가가 빚어 놓은 정말 아름다운 길, 네. 그러니까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세대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꽃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자유로워지고 조금 민주주의가 된 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안 그렇죠.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좀 그런 분들한테 헌정을 하고 싶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시를 2월 중순쯤에 썼거든요. 네. 딱 마침 3.1절 되기 전에 한 2주 전쯤에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독립운동가 분들에게 바치는 시였습니다. 그 온몸에 있는 붉은 꽃봉오리가 이제 탄압을 받았던 그분들의 흔적들, 마른 가지라는 것은 이제 좀 꽃 피우지 못한 청춘들, 정말 마른 가지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그런 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독립을 이루었고, 이제 또 이걸 또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전쟁 때, 6.25 전쟁. 그쵸. 우리 전쟁 때 돌아가셨던 분들도 학도병의 수가 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어린 분들, 그러니까 미처 성숙하지 못한 그런 육체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신 그런 분들에게 헌정을 하고 싶어서 이런 시를 조금 써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 들을수록 동진님이 정말로 섬세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정선이 깊으신 네. 분이구나라는 거를 맞아요. 다시 한번 근데 느낄 수 T예요. 있습니다. 네, 업무하실 때는 굉장히 또 T답게 맞아요.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어요. 그것도 언제 나중에 뭐 한번 시간이 되면 공유 번외로 한번 해드리죠. 네, 업무 썰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러면 나중에 뭔가 네. 좀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은퇴하시게 되면 네. 나중에는 뭐 여유롭게 음. 다른 나라 되게 또 가고 싶죠. 낭낭하게 다니면서 뭐 시를 좀 계속 쓰시면서 뭐 쓰고 싶죠. 문학가의 삶을 또 꿈꾸고 사실 계신가요? 저는 되게 가까운 미래에 네. 신춘문예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시를 한 편 한 편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단이라고 하죠. 보통 네. 문학인이 되는 게. 그래서 등단을 해서 언젠가는 저의 시만으로 가득한 그런 시집을 하나 내고 싶고, 근데 이거를 제가 직업으로 하진 않더라도 중간중간 제가 쓴 시들 뭐 이걸로 뭐 시랑 사진이랑 같이 그렇게 하는 전시회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전시회도 한번 열어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시를 쓰기도 하지만 회사 블로그도 관리하고 있고, 제안서에 들어가는 그런 타이포라던가 카피라이트 하나라도 제가 다 적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업적인 글귀도 한번 좀 제대로 적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정말 저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수많은 글과 수많은 작업물들, 죽기 전까지는 좀 많이 남겨보고 싶다. 이게 지금 저의 꿈이죠. 되게 멋진 꿈을 갖고 네. 계시고 정말 그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룰 겁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네. 쓰신 시들을 이렇게 네. 좀 낭송하시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네. 따로 뭐 인스타그램 계정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네. 좀 사실 조금 귀찮습니다. 또 워낙 지금 하고 계신 일도 많고. 일이 많은 거는 사실 조금 핑계인 것 같고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네.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아직까지는 혼자 쓰고 싶고 제가 시를 좋아한다는 거를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만 오픈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내 시를 많이 읽어주세요라기보다는 야, 네가 시도 써? 한번 드러나 보자. 야, 괜찮네?
아직까지는 그 단계. 근데 머지않아 조금 더 많은 시가 생기고 이런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많이 붙게 되면 그때는 진짜 이제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을 하고 그때부터 조금 좀 더 진심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글을 한번 써서 그런 계정을 운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음. 매거진도 좀 써보고 싶고 상상만 해도 정말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서 동진님의 그러면 다음 여행은 어디가 목적지가 될까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비행기나 배를 타서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삶을 여행으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 저는 사실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정말 뭐 회사를 두 군데밖에 옮기진 않았지만 정말 다양한 산업군 체험을 많이 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교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제약공학을 했었고 실제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일을 하고 계시니까. 연구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 QC, QA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거기에서 접하는 인사이트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지금 이런 여행 렌터카 전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여행사에서 얻는 인사이트 특히나 이제 기업 여행을 떠날 때는 전문가들을 만나요. 그분들이 이끌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얻는 인사이트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렌터카 산업군에서도 뭐 전기차가 좋니 요즘에 어떤 외제차가 들어오니 뭐 정부에 있어서 뭐 이런 규제는 어떻게 되고 있니 라는 그런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제가 다음으로 옮겨가고 싶은 산업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저는 좀 웃기지만 피지컬 AI 산업군에 있는 브랜드 마케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재밌을 것 같고 재밌을 것 제가 같고. 이번에 이거 또 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사전에 갔다 왔잖아요. 네. 로봇이 진짜 정말로 가정용 로봇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발달된 로봇을 발달이 보셨나 많이 보네요. 되어 있죠. 네. 예, 진짜로 제가 엄청 세게 밀었어요. 네. 안 넘어져요. 그걸 왜 믿으셨어요? 그냥 밀어보라고 해서 밀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무에타이 같은 걸 하는데 진짜 발차기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 무에타이까지 구사를 한다고요? 로봇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미 또 중국에서는 그런 가사 도우미가 로봇을 한 명 보조로 데리고 와서 가사를 해주는 비즈니스가 시범 운행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아마 우리가 앞으로는 진짜 가사 혹은 운전까지도 내가 할 일이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율주행도 이번에 타고 왔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컴퓨터나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로 사용하는 AI가 아니고 진짜 기계 자체에 들어가 있는 그런 피지컬 AI, 임베디드 AI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뭔가 진짜 새롭게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런 초창기를 함께 하고 싶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주로 쓰는 뭐 그런 텍스트 컨텐츠라던가 혹은 뭐 카피라이트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직접 처음부터 하나하나 설계해 가고 싶은 게 제 가장 다음의 스텝이 아닐까. 근데 이렇게 말하고도 그냥 돈 많이 주는 회사로 갈 수도 있어요. 일단 목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그 동진님께서 방황했던 삶부터 이제 현재 이제 행복한 현재의 삶까지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장황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갈래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느꼈던 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보고 그 경험을 본인의 자산으로 만들어서 행복한 길로 중요하죠. 나아가라. 네. 그 모든 것은 쓸모가 있다.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본인처럼 뭔가 아직 방황을 하고 있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한 도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면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지금 와서는 제가 감히 새로운 시도를 못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직장이 있고 얼마 되지 않는 급여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뭔가 저한테 계속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도 안주하게 되고 괜히 내가 새로운 걸 굳이 여기서 시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과거의 제 모습들, 오늘 이제 수목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회상했던 제 모습을 보면 겁도 없이 시작했던 게 정말 많았던 것 같고 그 겁도 없이 시작했던 것들이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줬었어요. 작은 것들 하나하나조차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에버랜드에서 굉장히 오래 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겠죠, 제가.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떨지 않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게 고객사에 가서 제안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안 떨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부 내에서도 제 기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때나 혹은 제 기획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할 때 안 떨어요. 그리고
연극을 하면서 배웠던 건 절대 너의 몸을 이렇게 하지 마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의 몸이 닫혀 있다는 걸 보여주지 마라. 너가 화자가 되고 너가 표현을 하는 만큼 너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에너지를 그대로 전달을 해라. 라는 조언을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뭐 어떤 세미나나 강의 같은 걸 진행을 할 때도 다 앞을 봐요. 무조건. 제 뒷모습 절대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경험들을 비춰보아서 지금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하는 게 저 2년 차, 올해 3년 차고 실근문이 이제 2년 조금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에서 저한테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몰아주시는 이유인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안 떨고 이야기 잘하면서 또 우리 기업을 그렇게 많이 낮추는 애티튜드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이거 하나는 꼭 배워가야지라는 거를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정말 꿋꿋하게 자신의 일을 해간다면 언젠가 이게 정말 의도하지 못한 순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황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황을 하더라도 정말 작은 것 정도는 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던 진짜 뭐 내가 카페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뭐 카페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시간을 거기서 혼자 보내보던, 그러면 그 카페에 갔다 온 인사이트를 SNS, 요즘 잘 돼 있잖아요. 네네. SNS나 블로그나 긴 글이 아니어도 좋아요. 짧게 짧게 남겨두면 언젠가는 이거를 써먹어서 나의 안목으로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조언, 경험과 안목을 많이 쌓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언젠가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역시 경험과 경험의 연결이 맞아요. 곧 나의 자산이 된다. 네, 그게 다 안목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질문하지 못해서 못하셨던 것들이 있다면 짧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너무 잘 짜주셨기 때문에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굳이 뭐 말을 못한 건 없고요. 다만 이거 하나는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요즘 AI도 많잖아요. 진짜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툴 또한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좀 본인이 주관을 많이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AI로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강의를 보면 딸깍딸깍하면 뭐 결과물이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진짜 퀄리티 있는 작업물을 만들기 위해선 충분히 AI와 많은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빛나는 게 본인의 안목과 경험입니다. 그래서 다음 넥스트 스텝을 준비할 때는 진짜 거듭 강조드리는 그런 거를 많이 준비를 하셔서 그거를 통해서 AI 툴을 이용하시는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아마 굳이 회사를 가지 않고도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회사를 세우고 사업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한 기술 속에서도 본인만의 확고한 기준과 철학, 그렇죠. 네, 내가 삶의 있어야 본질을 되는. 가져라.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